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서 14차례 진술을 했는데 저희 JTBC가 그 방대한 진술 내용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진술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서기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측과 어떤 교감이 있기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알아서 한 진술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술에서 김 전 장관은 국회에 계엄 해제가 있고 1시간 뒤에야 자신이 대통령에게 군 철수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결의 후 곧바로 내가 장관에게 군 철수를 지시했다. 그러니 애당초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강변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서로 사인이 오가기 전에 한 진술에선 내란 2인자조차 1인자와 다른 말을 한 겁니다. 첫 단독 보도 유정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직접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그런데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에서 윤 대통령에게 병력 철수를 먼저 건의한 건 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약 1시간 뒤인 12월 4일 오전 2시쯤입니다. 정부 보안폰, 즉 비화폰을 이용해 병력 철수를 건의하자 대통령이 즉시 철수를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계엄 당시 집무실에 머물던 윤 대통령은 앞서 계엄 해제 의결 후인 4일 오전 1시 30~40분경에도 합참을 찾았지만 병력 상황과 국회 상황 보고만 받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은 상황만 살펴본 뒤 병력 철수 지시 없이 자리를 떴고 김 전 장관이 전화해 건의하자 그제서야 병력 철수를 승인했다는 겁니다. 실제 당시 국회 현장에선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병력 철수 지시가 없어 오히려 철수 건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봐서 제가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라고 말을 해서 김 전 장관은 자신의 건의로 병력 철수가 이뤄졌다는 검찰 진술 후 약 45일 뒤 윤 대통령을 대면한 자리에선 말을 또 바꿨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자마자 대통령이 정의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직무실로 불러서 즉시 병력을 철수해라라고 지시했죠. 맞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건 질서 유지를 위한 거였다는 궤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탄핵 심판에 나와선 그렇다고 동조했는데 헌재에서 윤 대통령을 마주하기 전에 이뤄진 검찰 조사에선 질서 유지가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병력 규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질서 유지를 언급했습니다. 본청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초 투입된 특전사 병력은 280명이 맞습니다. 증인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계획은 없었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빼낼 사람을 빼내라는 지시가 질서 유지 목적임을 명확히 밝힌 바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그걸 제가 잘못했다, 지시를 명확히 못 내린 것에 대한 불찰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수차례 병력 투입은 국회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검찰 조사에서는 그런 지시를 안 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역시 질서 유지 관련 지시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실시 중에는 질서 유지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0분 전 인사명령까지 냈습니다.
다름 아닌 역술인 노상원 씨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했던 인사들이 대거 내정됐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이런 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라 문제가 없다며 함부로 내란이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불러 선관위 부정선거를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에 대한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제2수사단의 인사명령 문건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에 임명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에게 임명 시간이 비상계엄 선포 전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계엄법에 근거조차 없는 제2수사단을 만들려던 것 자체도 불법인데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인사명령까지 낸 겁니다. 제2수사단 단장엔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부단장에는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을 내정했고 김상용, 김봉규, 정성욱 대령에게 수사 1, 2, 3부장을 맡겼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했던 인물들인데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기갑부대장을 수사단장에 앉히려던 게 드러나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전투부대장 구삼회를 수사단장으로 임명한 건 대통령령 위반이 아니냐고도 물었는데 김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함부로 내란이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출석부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자 바로 출석 여부 등을 허락받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고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해 연락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검찰은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던 거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실패로 사의를 표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새벽 1시 30분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당시 기습 출석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을 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 검찰과 소통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6일 저녁 7시 25분쯤 김 전 장관의 아내 명의 휴대전화로 김 전 장관에게 처음 연락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1시간 11분 뒤인 8시 36분쯤엔 김 전 장관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출석 여부에 대해 대통령과 통화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지금 출석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답했고 김 전 장관은 김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 여부를 상의했다는 겁니다. 앞서 김 수석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선 김 전 장관과 검찰 출석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님하고 통화는 뭐 그 시기 전체 아니 있냐 없는지를 답변하는데 그렇게 복잡합니까? 수석님? 장관의 출석과 관련해서 잠시 전화 통화하거나 그런 얘기를 할 일은 들어가십시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 전 장관의 진술대로라면 김 수석의 거짓말이 드러난 셈입니다. 김 전 장관의 검찰 출석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검찰 등의 전방위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눈을 맞추기 전에 했던 검찰 진술과 윤 대통령 앞에서 이뤄진 탄핵 심판의 증언 중 어떤 게 진실일까요?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윤 대통령을 마주하고 달라진 진술들을 좀 짚어보죠. 일단은 군 철수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장관, 박한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서 철수를 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새벽 1시 2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됐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합참에 왔습니다. 이때는 철수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2시에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철수를 건의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철수 지시를 했느냐도 다르고 그 철수 지시를 내렸다는 시각도 다르네요.
네, 맞는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 주장을 쪼개서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가결 1시간 뒤에서야 계엄 해제를 건의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연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김 전 장관이 전화로 해제를 건의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 전 장관과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불렀다. 이 부분도 이제 그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해제를 건의를 했을 때 승인한 것이지 먼저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시했다라는 부분도 틀린 증언이 됩니다. 물론 뭐 윤 대통령 그리고 김 전 장관 둘 중에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증언이 이 병력 철수의 부분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다. 이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계엄 포고령 또 계엄 선포 요건을 누가 검토했느냐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이 헌재 탄핵 심판 나오기 전에 이뤄진 검찰 조사에선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죠. 네,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나왔을 때 마주보고 있을 때 했던 얘기랑은 좀 많이 다른 진술이 나왔는데요. 일단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 변론 때 나눈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고령을 김 전 장관이 다 썼고 그걸 윤 대통령이 웃으면서 가볍게 보고 넘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보면 많이 다릅니다. 우선 누구에게 법무 검토를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검사가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법률가라고 생각을 해서 상의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통행 금지만 삭제하고 특별한 말이 없어서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네.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좀 논의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대통령께 여쭤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보고 이 정도면 사법행정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거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판단이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가에게 검토를 받는 차원에서 논의를 했고 윤 대통령이 법전까지 찾아보면서 검토를 했다는 건데 헌재에서는 웃으면서 가볍게 넘겼다. 이렇게 증언한 부분과는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 먼저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뭐 기억나느냐 하면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증언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뜻을 따르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대목도 있죠. 네, 그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우선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저녁에 일단 부장검사가 김 전 장관 부인 명의 전화를 걸었고요.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하라고 전화를 걸었던 맞습니다. 거죠. 그때 김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검찰에 얘기를 합니다. 출석할지 여부를. 그랬더니 곧바로 윤 대통령한테 내가 전화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시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2월 6일 밤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습 출석, 그러니까 되게 갑자기 출석을 했거든요. 검찰에. 12월 8일 새벽 1시 반쯤에 출석을 했는데 그러면 12월 7일 하루 동안 최소 24시간 정도가 비어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부분 때문에 뭐 사전 교감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뭐 검찰에 뭐 회유나 강요가 있었냐 이런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 이제 하루 비는 날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왜 경호처에 비화폰, 이른바 무궁화폰을 갖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곽 전 사령관뿐 아니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역시 지난해 이 무궁화폰을 지급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모의하기 시작한 직후 내란의 핵심 역할을 한 군 사령관들과 대통령 사이에 한 라인을 구축한 건지 그 배경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해 4월 직통 비화폰인 무궁화폰을 지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비화폰 받았죠? 받았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부터는 비상계엄을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는데 그 이후 곽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 직통 비화폰이 지급된 겁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지난해 무궁화폰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무궁화폰을 직접 건네받았는데 이후 경호처 비화폰으로만 김 전 장관 전화가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 진입을 시도할 때도 무궁화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무궁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나오라며 지시했다고 이 전 사령관이 검찰에 진술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 사령관들과 바로 연락이 닿도록 경호처를 통해 직통 비화폰을 따로 지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무궁화폰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관리자에게 주요 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바로 이성 장군 출신인 임종득 의원입니다. 임 의원은 당사자인 곽 전 사령관이 아니라고 반박해도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증인이 넘쳐나는데도 무작정 오염된 진술이라며 묻지마 방어막을 치려고 합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입을 맞췄다는 주장을 처음 제기한 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하면은 사령관이 해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증언이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반복되자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 모든 것을 사실에 기초해 의사대로 판단하고 증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검찰에서 계엄 전후 6차례 통화로 대통령이 격앙된 목소리로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하는 등 증인과 증언이 넘치는데도 임 의원 등은 오염된 증언으로 탄핵 심판을 하지 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과 특정 언론이 합작하여 헌법재판의 중요 사안을 근본적으로 오염시킨 탄핵 공작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은 12.3 내란 사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국정마비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55 경비단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국방부를 질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모르고 계십니까? 눈 가리고 윤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쓴 게 바로 부정선거 주장입니다. 어제도 부정선거 음모론, 그것도 친중 세력에 의한 거란 음모론을 근거 없이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왜 정당했는지 설명하겠다며 PPT를 준비해와 대부분의 시간을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중했습니다. 제시된 증거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검증을 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것들이지만 법원의 판단까지 부정한 겁니다. 2020년에 제기된 126건의 선거 소송 중 리딩 케이스로 이후 다른 판결문들이 거의 따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 판결이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관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외국인 정치인 소개 영상에 중국 정치인이 포함됐다며 선관위가 친중 정서에 물들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선거관리사무원 중엔 중국인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 대상도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어떻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앞서 선관위가 외국인 투표관리관, 투개표 사무에 외국인을 위촉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통하지 않은 겁니다. 국회가 국익보다 중국에 이로운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위험을 걸고서라도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충심이었다는 것을 선관위 국회 등에 중국이 개입해 있거나 친중 인물로 가득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택했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중국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중국인이란 건데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짓 주장입니다. 김혜미 기자의 팩트체크입니다. 탄핵 심판이 중국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막무가내식 주장은 지난 변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여기서 문재판관이 말하는 TF는 관련 법에 따라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TF입니다. 재판관들의 지시에 따라 자료 조사와 연구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선 이들이 중국인이라는 억측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배후에서 탄핵 심판을 조정하고 있고 결과도 공정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헌재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쇄도하고 극우 유튜버들도 이 주장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TF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TF에 들어가 있음직한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중국 출신의 중국계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까지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다면 네, 헌법재판소에 중국인들이 있다. 김혜미 기자, 저희가 사실인지 확인해봤죠? 네, 일단 현재 중국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 모두 한국 출생, 한국 국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중 국적자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중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네. 이 당사자들은 졸지에 국적이 바뀌어서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대체 왜 이 사람들을 중국인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겁니까? 네, 일단 일부에서 중국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입니다. 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얼굴 사진하고 이름이 외자도 있고 한 글자 이름이 있죠. 그냥 누가 봐도 이름이 이거 중국 스타일인데. 네, 중국 스타일의 이름이다. 이런 주장 외에는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국 사람 같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전 헌재 공보관 역시 이름이 이렇게 외자라는 이유로 온라인 지식백과에 중국 출생이라고 편집을 해서 중국인이라는 거짓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요, 관련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경찰 수사 의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게다가 이게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은 애초에 헌법연구관이 될 수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팩트체크팀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문의를 해서 아주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외국인은 특정직 공무원인 법관, 즉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신분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짓 주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의 팩트체크였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형배 권한대행을 집중 비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문 대행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을 자처해온 인물 석동현 변호사가 내일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배 헌법재판관에 완장질을 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자 전직 헌법재판관인 조대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 변호사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개하자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 문 대행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문 대행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 법관이란 점을 강조하며 정치 편향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소장 대행으로서
현재 불공정하고 위법한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문영배 재판관 또한 불입법 출신. 그러면서 또 변호인단 총사퇴를 얘기했습니다. 대리인단에서 말했던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문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어제까지 78명의 의원님들이 문영배 헌재 재판관 탄핵 소추에 동의해 주셨고요. 재판관들에 대한 회피 촉구 그리고 인연 공세와 가짜 뉴스를 동원한 공격에 이어 아예 파면시키겠다는 주장을 대통령 탄핵 결론을 앞두고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에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일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 청장은 현재 암투병 중인데 오늘 헌법재판소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오는 내일은 탄핵 심판의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투병을 이유로 2차례 증인 신문에 불참한 조 청장에 대해 헌재는 조 청장 측이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쳐 증인 신문 방식을 어떻게 할지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신문에 대미를 장식하게 될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란의 핵심 인물입니다. 피청구인은 직접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하였습니다. 어제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하라고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자신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하였고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파악을 부탁한다고 했다는 점을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에게 모두 불리한 증언들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의 불법성을 증언하고 홍장원 전 차장의 체포 명단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한 뒤 마지막으로 조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같은 증언을 한다면 국헌 논란으로 인한 파면 사유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사령관 4명을 빨리 풀어주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결정문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가져다 붙인 수준입니다. 인권위가 내란죄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된 거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령관들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공개된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복사해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여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국헌 문란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경우 법원은 범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써놨습니다. 경찰과 검찰, 군검찰, 공수처는 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수사를 해왔고 법원 역시 이 판례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해왔습니다. 이 같은 수사기관과 사법부 판단은 일부 견해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가인권회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변론 요지서를 쓴 셈입니다. 인권위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긴급 구제 신청에는 즉각 조사관 파견하고 예정된 회의까지 앞당겨 개최하며 내란 세력 귀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정권의 방패막이이자 내란범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사령관 4명을 신속히 풀어주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접견 및 서류 수신 제한도 해제하고 수갑이나 포승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도 냈습니다. 인권위 내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내란 옹호를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한탄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명태균 씨가 대통령 경호처 인사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이 명 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명 씨는 지인이 이력서를 보낸 다음 날 경호처에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당시 경호처장 김용현 전 장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7월 4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아마 김영현 씨가 부를 거예요. 나는 이제 스페인 같이 갔다 하길래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까 보냈더라고.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등장합니다. 민주당은 명 씨가 대통령 경호처에 지인을 발령받게 해준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김용현 처장한테 다 자기들끼리 그 그룹이 있어요. 모임이. 그래가 불러갖고 격려를 좀 해주고 챙기라. 명 씨는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행정관도 언급합니다. 이제 시민사회 수석의 행정관은 있거든.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 해라. 해줄 수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통화를 하거든. 그래 하여튼 가족도 해야 되잖아. 민주당은 대선 직후부터 인사청탁이 있었다며 2022년 3월 통화도 공개했습니다. 직급이 낮아서 있었더라고. 불월상 천지인데 자격 미달인 사람을 안 되는 사람은 어쩌래. 그럼 사람이 얼마나 추해지고 그러는지 압니까? 이때는 인사 개입에 실패했지만 그 2달 뒤 경호처장이 된 김 전 장관을 통해 인사청탁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명 씨와 김 전 장관이 이미 아는 사이였는지 명 씨가 친분이 돈독한 김 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청탁을 넣은 건 아닌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입니다. 검찰 분석 결과 대통령 부부 또 정치인들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50개에 가깝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정치인들 숫자는 140명이 넘는 걸로 전해집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구속 전 명태균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자료가 공개되면 태블릿 PC로 촉발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그거 몰래 갖고 국정농단에도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해 12월 명 씨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 1대를 넘겨받은 검찰은 포렌식을 마친 뒤 자료 분석에 집중해왔습니다. 분석 결과 명 씨 휴대전화에서 나온 전화번호만 5만 5천여 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전현직 정치인과의 통화 녹음이 50여 개 가까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시지 개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지난 21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와 직접적으로 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치인만 140여 명입니다. 이들은 명 씨에게 구체적인 출마 시기를 묻거나 선거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 자택 PC에서도 명 씨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명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등과 나눈 메시지가 확인된 겁니다. 특히 명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도 추가로 확인된 걸로 알려졌는데 공천 개입 수사에 중요한 물증이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도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명 씨는 김 여사로부터 금일봉을 받았다고 직접 밝힌 적이 있는데 이것 역시 따져봐야 합니다. JTBC 취재 결과 명 씨는 검찰에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 자녀 학원비로 썼다고 진술하면서 납부 내역도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당하자 김건희 여사로부터 금일봉을 받았다고 검찰에 운을 띄웠습니다. 아니 내가 가져가라고 여사가 받은 금일봉이 오다 갖다 놨는데 왜 그건 안 가져갔어요? 이렇게 물어봤지. 곧이어 압수수색에 기분이 나빠서 놀린 것이라고 물러섰습니다. 그럼 자기들 직무유기 아이가 놀린다고 한 말이다. 놀린다고. 하지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금액도 들었다고 했고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온 사람한테 물으니까 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명 씨의 휴대전화기에선 김 여사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가 찍힌 돈 봉투 사진도 나왔습니다. 명 씨 측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과 2022년 4월 두 차례의 돈 봉투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명 씨는 검찰에 김 여사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를 자녀의 학원비로 썼다며 사용처까지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원비를 낸 내역도 뽑아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은 게 확실하다며 검찰에 근거까지 낸 겁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그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3억 7,500만 원 정도. 그 여론조사 네네, 비용인가요? 네네. 그걸 받으러 서울로 간다고 그랬나요? 네, 가셨는데. 검찰은 강 씨 주장이 부정확하다고 보고 다시 금액을 특정하고 있지만 김 여사가 준 돈과 여론조사 비용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앞서 김 여사부터 대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11.6 사건으로 사형됐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입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체포된 김 전 부장은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 미수 혐의로 한 달 만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일 만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6일 만에 종결됐고 12.6 사태가 일어난 지 약 7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6일 만에 사형이 선고된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전혀 외면되고 변호인의 변론권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의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재심 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며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을 해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인정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겁니다. 사형 선고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사법적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정부는 동해 심해석유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발표하면서 추가 탐사 예산은 해외 투자 등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발표 불과 2주 전에 석유공사는 탐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예산도 정부로부터 지원받겠다는 계획을 세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석유공사가 최근 동해에서 새 유망구조인 마귀상어가 발견됐다고 했었는데 대왕고래에서 마귀상어로 이름만 바꾼 이른바 상표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20일 석유공사 이사회가 승인한 의결안입니다. 동해의 석유가스 개발권, 조강권을 조기 반납하고 새로운 조강권을 얻겠다는 내용입니다. 석유공사는 동해 8강구와 6-1강구에 대한 조강권을 갖고 있는데 대왕고래 유망구조도 이곳에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조강권을 새로 얻어야 하는 이유로 탐사 기간이 짧아 투자 유치가 어렵고 일부 유망구조가 조강권 경계 밖에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선 정부 재정 지원을 가장 먼저 써놨습니다. 신규 조강권 계획을 보면 탐사 지역은 기존 2개 권역에서 4개로 면적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4년에서 5년 남은 조강권은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대왕고래 1차 시추 잠정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발표와 함께 추가 탐사는 해외 투자 등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2주 앞서 석유공사는 탐사 규모를 더 늘리고 정부 지원도 받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석유공사는 최근 동해에서 새로운 유망구조인 마귀상어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대왕고래 시추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왕고래에서 마귀상어로 이름만 바꾼 상표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는 국민 설득하기 어렵고요. 국회의 동의 어렵습니다. 석유공사는 신뢰성을 확보해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였다며 자체 예산 활용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사회 안건을 제안한 건 액트지오 논란 당시 직접 브리핑에 나섰던 곽원준 이사입니다. 당시 수석위원이었던 곽 이사는 퇴직한 뒤 임원으로 재고용됐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자동차 관세의 구체적인 세율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밝힌 철강 관세처럼 25% 정도가 될 거라고 했는데 미국에 두 번째로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우리나라에게 큰 타격을 줄 걸로 예상됩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 관세율은 25%입니다. You decided specifically what the auto tariff rate should be.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FTA 체결국으로 자동차 관세가 없는 우리 입장에선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약 154만 대를 팔았는데 일본보다 앞선 자동차 수출 2위 국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부터 당장 자동차 관세를 물리는 대신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둘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But we want to give them time to come in because, as you know, when they come into the United States and they have their plant or factory here, there is no tariff. So we want to give them a little bit of a chance. 일정 기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량을 늘릴 것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은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It'll be 25% and higher, and it'll go very substantially higher over a course of a year. 우리 정부는 고위급 인사를 미국에 보내 관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직접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급 회담도 일정을 조율하실 건가요? 저뿐만 아니라 저 윗분들도 협의의 기회가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특히 자동차는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관세율 예고에 업계는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또 트럼프 구상대로 관세 부과가 가능할지 박소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20만 6천여 대가 팔린 현대차 투싼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현지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은 약 2만 8천 달러, 우리 돈 4천만 원인데 관세 25%를 단순 부과할 경우 1천만 원이 단숨에 오릅니다. 비슷한 가격대인 경쟁 차종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자동차 업계는 예상으로 또는 관세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세를 10%만 부과해도 현대차 영업이익이 4조 원대 줄어들 거란 전망치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6.6%,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수입차 전체에 25% 관세 폭탄을 매길 경우 가격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부지 선정이나 허가를 받는 것부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최소 몇 년이 소요가 될 텐데 더욱이 이 같은 관세 조치는 미국 자동차 업계 역시 피해갈 수 없습니다.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모두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그룹 최고 경영자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민간 차원의 논의를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미팅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기회도 있죠. 네. 이제 남은 협상 시간은 40여일. 양측이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지에 따라 우리 업계의 미래가 갈릴 전망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박사라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토론회 대박입니다.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역시 저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동개혁하면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노동개혁!
네,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약 60명 가까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없어서 비집고 앉기도 했고요. 의원들이 단체 사진만 2번이나 찍었습니다. 정말 문전성시를 이뤘죠. 60명 가까이 왔으면 국민의힘 절반 이상이 온 건데 역시 지지율 때문인가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김 장관이 범보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연설이 사실상 대선 캠프 출정식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설 후에 취재진이 대선 주자로서 확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발끈하면서 내가 바로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무슨 확장성을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청계천에 재단 보조, 미싱 보조, 그 다림질하는 보조로부터 출발해서 공장에서 7년 이상 공장 생활을 하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제가 감옥만 2년 6개월 2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들립니다. 네, 일주일 전에 오세훈 시장 토론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개헌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도부를 포함해 50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네,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도 곧 책을 출간할 예정인데요. 사전 예약이 쇄도해서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 조기 대선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거든요. 하지만 정작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들은 사실상 대선 행보에 줄줄이 나서고 있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은 이들이 가는 행사장마다 우르르 쫓아다니는 모습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앞에서는 이 조기 대선이 웬 말이냐 하고 뒤에서는 사실상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바로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 골라도 하필입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9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에 집중했는데 이 과정에서 차기환 변호사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을 149호증은 연수을 재검표장에 나타났던 붙은 투표지의 동영상입니다. 아니 동영상 촬영이 돼요? 네네네. 제가 그 권한 그러면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법관님이 주셨어요. 대법원은 붙은 투표지들이 우편 봉투의 풀이나 정전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사가 웃는데 이게 민경욱 당시 후보를 찍은 표를 부정선거 증거라고 내민 거네요. 네, 그런데 공교롭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투표지가 맞다면 지난 총선에서 크게 이긴 민주당을 찍은 표가 나와야 하거든요. 하지만 민경욱 의원을 찍은 표를 부정선거 어떤 증거로 제시한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차 변호사가 웃음이 터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 증거 제시 이후에 차 변호사가 웃었기 때문에 당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고요. 다만 저 엉겨붙은 투표지들이 정전기 때문이라고 한 대법원의 판결이 어이없다고 생각해서 웃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보수 진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장면이 또 있었는데요. 이것도 보겠습니다. 을 제204호증의 1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투표관리관이 못 보았을 수 있다는 말로 넘어갑니다.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 쪽 변호사가 왜 웃었는지 이렇게까지 그건 당사자만 알겠지만 확실한 건 이 장면들 보고 웃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라 기자였습니다. 네,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숫자가 크게 늘어난 25학번 의대 신입생들이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 의대 상황을 취재해봤더니 주차장에 해부학 실습실을 차려야 할 정도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북대 의대의 한 학년 정원은 49명이었습니다. 올해 신입생은 12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170명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 강의실에서는 의예과 1학년 신입생들이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의실은 공사 중입니다. 네, 와서 보니까 다 썩어 있고 물 새고 있고 다 주저앉았습니다. 강의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학 측은 이 높은 부지를 깎아서 이곳에 새로운 의대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140억 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도, 2027년도에 계속 이 돈이 나와야 이제 그 전체적인 공정이 다 이루어질 텐데. 해부학 실습동은 4년 뒤에 완공하는 게 목표인데 그 전까지 학생들은 빈 주차장 부지의 가건물에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늘어난 학생만큼 교수도 늘려야 하지만 아직 채용을 다 못했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35명인데 현재 27명뿐입니다. 서울 자체도 지금 교원들이 부족해서 거의 지방으로 안 내려오고 있는데 지방에 내려올 교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140명이 채용이 될지가. 이대로라면 애꿎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충북대 의대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을 교육할 준비가 덜 됐다는 의미입니다. 교육 현장에선 무리한 증원을 먼저 철회한 후 내년 정원을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은 각 대학에 100% 자율로 맡기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걸 놓고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입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만약 추계위에서 정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정부안이 반영되면 각 대학 총장이 최소 0명, 최대 2,000명 내에서 증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 의대생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50% 줄이라고 했을 때도 사립은 안 줄였고 총장들이 지금 당연히 학생을 늘리려고 하죠. 지난해 정부와 각 대학이 2,000명 증원을 확정했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삭발식을 하며 반대해 결국 500여 명가량을 줄인 바 있습니다. 당장 40개 의대 학장 등이 참여하는 의대협회는 오늘 내년도 의대 증원을 0명으로 해야 한다는 공문을 각 대학 총장에 보냈습니다. 반면 대학 측은 증원된 정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의대생 수에 따라 학교 위상과 앞으로 지원받을 정부 예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할 마지노선은 오는 4월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최근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잇따르면서 분양을 받으면 경품으로 자동차를 주겠다는 곳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미분양 대책으로 LH를 통해서 3,000가구를 사들이겠다고 밝혔는데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 화양지구의 한 모델하우스입니다. 계약금은 500만 원인데 경품으로 승용차를 준다고 광고합니다. 바로 옆 모델하우스에도 계약금 500만 원에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금 0원이란 파격 조건을 내건 곳도 있습니다. 금융조사 안 되다 보니까 지금 500만 원의 계약서 발행을 하고 500만 원의 계약 축하금 명목으로 해서 페이백을 해줘요. 일단 0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주변 곳곳에선 공사가 한창인데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입주를 몇 달 앞두고 아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마이너스로 조금 높게 던지는 것 같아요.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빨리 털려고 나온 게 최대 5천 정도 나왔다고. 전국에서 다 짓고도 분양이 안 된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은 최근 크게 늘더니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지방 비중이 80%로 월등히 높지만 이젠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이러자 정부가 오늘 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사들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LH가 직접 미분양 매입에 나선 건 15년 만입니다.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에선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사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매입 물량이 워낙 작은 데다 근본적인 수요 진작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다수요가 주택을 사더라도 주택수에 배제하거나 또는 그 취득세나 양도세를 좀 더 완화해주는 그런 대책이 같이 나왔다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는. 기대를 모았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완화 방안은 오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설악산에는 7개의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하나만 빼고 모두 고장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세금이 160억 원에 달합니다. 고쳐 쓰려니 세금이 들고 철거하려니 또 세금이 들어가야 해서 지자체가 내놓은 방안이 포토존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황당한 세금 낭비 현장,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설악산 끝자락 마을. 해가 뜨자 풍력 발전기들이 보입니다. 용대리 마을입니다. 이곳은 바람이 새서 풍대리라고도 불리는데 이쪽에 보시면 풍력 발전기들이 보입니다. 높이 50m 풍력 발전기에 더 가까이 와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설악산 중턱인데 풍력 발전기 7기 중 1기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2년 전 6기가 고장났는데 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력 발전단지 관리사무실 앞입니다. 이쪽에 안내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은 2009년 처음 시작했고 풍력 발전기 4기를 설치한 값이 77억 원이라고 적혔습니다. 인제군은 여기에 3기를 더 설치했습니다. 국비와 군비 모두 더해 160억 원이 들었습니다. 원래 숲과 밭이 있던 곳, 주민들은 배추밭을 포기하고 참아왔습니다. 거기에서 배추에서 고냉지 배추를 엄청 나가고 옛날엔 그랬어요. 처음에 할 때는 4개인가 했지 아마. 그리고 나중에 큰 거 거기 가서 보셨으면 더 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3개인가 나중에 했어요. 그게 하나가 돌아가던 것만이죠. 소음에 시달렸지만 전기가 만들어지고 돈까지 벌어준다고 하니 또 참았습니다. 윙윙. 아이 윙윙이 아니야. 끼리리 꼭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아 그래요? 끽끽 소리가. 끽끽. 하지만 발전량을 살펴보니 0이 뜹니다. 7기 중 6기가 고장나버린 탓에 이젠 전기 생산도 못하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인제군은 고장난 풍력 발전기를 40차례나 고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업 초기 순수 국산 풍력 발전기라 유지 관리도 쉽다는 게 인제군 홍보 내용이었지만 풍력 발전기 부속품은 대부분 수입산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23년엔 풍력 발전으로 번 돈은 1억 원, 수리비로 쓴 돈은 2억 6천만 원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제군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거하는 방안. 고장난 풍력 발전기 6기를 철거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갑니다. 한 6억 정도? 풍력 발전기 4기를 더 설치해 전력 생산을 늘리는 사업도 거론되고 거기다가 지금 4메가에서 5메가짜리가 지금 국내에 생산되고 있거든요. 한 기당 40억은 초과하지 않을까. 고장난 풍력 발전기를 그냥 두고 포토존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설치돼 있는 부분들 자체도 또 어떤 관광과 고장난 풍력 발전기가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도가 있나요? 그게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고 현장에선 바람에 혈세가 날아간다는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돈이 계속 해마다 드는 게 아니야. 수시로 들어. 누구 말로는 이거 하나 놓는데 20억이 들어가고 저거는 한 40억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네. 풍력 발전기로 무슨 관광지가 되나요, 저거? 여태까지도 그거 풍력 발전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거 풍력 발전 보러 오는 사람 난 못 봤는데. 백두대간 중심부에 박힌 풍력 발전기, 지금은 고장난 바람개비로 불립니다. 수백억 쏟아부은 사업이 과연 바람직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달력은 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두터운 겨울 외투 없이는 바깥에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막바지 강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선을 유지하면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특히 한파특보가 내려진 일부 중부와 경북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를 뚝뚝 떨어뜨리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 지역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중부와 동쪽 많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꺼진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청주와 대구가 영하 5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낮에도 서울은 2도, 광주는 3도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다음 주부터는 서서히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